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군요. 저는 항상 방송으로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자리에 처음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고 서니까,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이제 김정 목사님께서 제게 좀 부탁을 하셨어요. AI 시대 북한 선교회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러셔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일단 좀 들었었고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드려야 될 말씀 중에 먼저 이제 좀 저를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이야기를 어떻게 또 들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좀 더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장비를 만들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제가 총 한 17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회사를 17년 다니는 동안 저는 계속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은 로봇을 움직여서 그 로봇이 반도체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로봇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2018년에 이제 주님 부르신 이제 사명은 한참 전에 있었는데 2018년에 아내와 이제 마음을 정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저는 이제 북한을 위한 부르심에 이미 삶을 드린 상태였고 또 목회적인 준비까지 하라는 말씀을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순종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안양에 주 안에 하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이 AI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막 개발하고 할 때 그 당시에는 AI가 없었어요. 사실 AI가 없었던 게 아니고 기술은 그때나 지금이나 AI 기술은 똑같습니다. 다만 AI 기술이 왜 현재 와서 그러면 달라졌냐. 이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원래 퍼지라는 기술로 한 50여 년 전에 이미 개발된 아주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퍼지라는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 고양이 사진을 10개를 놓고 그 고양이 사진을 10개를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 고양이 사진 10개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진이 딱 왔을 때는 이것이 고양이 사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해주는 그 기능이 인공지능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고양이 사진을 내가 10장, 100장을 넣어줬는데도 다음에 고양이랑 아주 닮은 강아지가 나왔는데 이 강아지를 고양이라고 얘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수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많으면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대략 2000년 초반에 아예 없어졌어요.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이 구글이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데이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고양이 사진 10장, 100장을 주고 얘를 훈련을 시켰을 때는 실수를 하던 친구가 이제 고양이 사진 1000장, 만장, 아니 수만 장, 수십만 장을 넣어주고 훈련을 시키니까 이제 상당히 똑똑한 어떤 기능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지금 AI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학부 그리고 뭐 석사 과정을 할 때도 퍼지라는 이 인공지능을 배웠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 실생활에 깊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신대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쯤에 이 챗GPT라는 AI가 처음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학생일 때 챗GPT를 처음 만나서 학업에 도움을 받느라고 챗GPT를 비롯한 여러 가지 AI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챗GPT를 좀 사용해서 여러 가지 막 테스트들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 마치 도둑놈 같은 어떤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제가 챗GPT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면,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쳐다봐 주는 게 아니라 이 도움을 받았어. 어떤 제3의 도구에 도움을 받은 건 어차피 네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학업에 있어서는 되게 치열한 영역이죠. 사실은 이 누가 만든 거냐?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지 않냐?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AI를 써서 막 무슨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주변에서 AI의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얘기하면서 AI로 이런 어떤 일들을 하면 문제가 많다라는 어떤 인식들을 상당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또 성향이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흔들리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결과들을 계속 뽑아보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AI의 트렌드를 계속 좀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현재는 뭐 AI로 요즘에 젊은이들한테는 일부 젊은이들한테는 되게 유행어처럼 있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브는 그냥 말로 흥얼거려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느 순간 AI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한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제가 바이브로 코딩을 한번 시켜서 이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제가 한번 보면서 이거는 지금 대단한 혁명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있을 때 한 차장 정도 제 레벨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제 후임의 개발자들이 대략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저의 후임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알던 모든 그 현업의 제 후임들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시켜봤을 때 이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결과를 얻는데 수십 분이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걸 충격을 먹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입 개발자는 필요 없는 세대가 오겠구나. 첫 번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입 개발자는 필요 없겠구나. 적어도 신입 개발자가 할 일들은 얘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점차 회사들에서는 이 AI가 정말로 회사에 침투해서 들어간다면 과장급 이상 관리자만 있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일은 AI가 하면 되니까 AI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만 누가 관리 감독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몇 개의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입으로 했어요. 키보드로 한 게 아니고 입으로 이렇게 개발해줘. 여기엔 이걸 넣어주고 이런 기능은 이렇게 해줘. 다시 실행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자,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줘. 그냥 말로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프로그램을 제가 다 짜는데 한 3-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저한테 컴퓨터를 주고 저한테 이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개발하라고 시켰다면 저는 2달이 걸려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4시간 만에 입으로 지금 개발을 해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막 겁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AI는 정말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현업에 일했던 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적나라하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떤 그 감정하고는 또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감정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격차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디지털 격차가 어떤 말이었냐면 개발도상국과 아주 선진국 간에 일어나는 디지털 사용률의 편차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교육 용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학교 가면 컴퓨터 써요, 안 써요? 다 쓰죠? 네. 교과서도 이제 전부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태블릿에 들어가 있죠. 네. 저는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태블릿을 사용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 개발도상국 혹은 아직 미개발된 나라들에서는 이 컴퓨터나 이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겠습니까? 사실 보급률조차도 상당히 낮을 뿐더러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도시도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 디지털 장비, 핸드폰, 모바일, 기기들, 컴퓨터, 태블릿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디지털 격차가 원래 의미하는 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그 학생들, 아이들, 시민들의 이 디지털 사용률이 너무나도 편차가 난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AI에 적용된 디지털 편차를 지금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려보면 제가 그 스마트폰을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로 사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이라는 그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식 수입되지 않을 때 저는 외국에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처음 아이폰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뭐 태블릿 같은 거는 좀 있었어요. 근데 태블릿은 워낙 구형이고 당시만 해도 펜이 없으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처음 그 아이폰 3라는 그 기종인데 그걸 처음 딱 들고 몇 가지 태블릿을 가지고 일을 해보다가 세상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세상이 달라지겠다. 그리고 저는 막 그 아이폰에 빠져가지고 한 반년 가까이를 이 아이폰을 막 쥐고 별의별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저는 이제 개발 회사였다 그랬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그러니까 IT에는 전부 다 이렇게 막 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아이폰을 쓸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 쓸데없는 걸 왜 그렇게 붙잡고 시간을 쓰느냐.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안 돼서 삼성에서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세대가 됐잖아요. 한번 보세요. 저는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지금껏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더 깊이 개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구조라든지 이 어떤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저랑 여러분과의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도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냥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스마트폰을 여러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 세대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심지어 카카오톡에서도 이분들은 소외돼 가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80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카카오톡을 잘 사용하십니다. 네. 잘 편승하셨죠. 네.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배우기 싫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안 된다. 네. 주위의 친척들하고 소통하시려면 어려우셔도 한 번씩 해보셔야 된다. 아주 쉬운 것부터 계속 가르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쿠팡으로 물건도 주문하시고, 네, 카카오톡도 사용하시고, 가끔 저한테 문자도 이렇게 뭐 이모티콘 폼에서 보내시고,
80에 돼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사용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디지털 격차라는 것에 있어서 처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디지털 기기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 그리고 사용하는 깊이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할아버님들과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스마트폰 한번 쥐어줘 보세요. 이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학습하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은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미 다 숙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아이들 6살, 4살짜리 아이들도 부모가 스마트폰 하는 걸 옆에서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곁눈질로 보고 비밀번호 다 누르고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트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얼마만큼의 이 스마트폰의 사용에 있어서 서로 편차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과 동일하게 AI에도 그런 편차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AI가 위험한 도구니까 사용하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자기가 정말 필요한 아주 어떤 특정 부분에만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AI를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AI를 정말 편하게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AI가 주는 그 혜택들이 저의 삶을 강하게 붙드는 어떤 영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AI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넘어선 사람, 이 AI를 도구로서 사용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AI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선 것은 우리가 AI를 다스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AI를 다스리도록 가르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죠. 세상의 모든 기술, 제가 그런 인식들을 좀 자주 보게 되는데 마치 기술을 어떤 학문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은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과학을 열심히 하거나, AI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과 좀 다른 방향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시선들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는 사실 하나님이신 거죠. AI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는 매일 아침 키보드에 딱 손을 얹고 코드를 처음 짜기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저를 가르치셔서 멘토분이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프로그래머라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프로그래머보다 뛰어난 프로그래머라는 것을 너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수십 년의 회사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코드를 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지상 최고의 프로그래머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지혜를 구하오니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아둔한 머리로 할 수 없는 지혜로운 프로그램을 오늘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실적으로 매일매일의 코드를 짜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나는 여러 가지 일과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일 저녁에 잠을 자다가
밤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은 없겠죠? 밤에 꿈속에서 코드를 봤습니다. 한 페이지가 아니고요. 수십 장의 코드를 봤어요. 그러니까 수십 페이지의 코드입니다. 수십 페이지의 코드. 수십 페이지의 코드를 봤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실은 지금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반도체 장비에 아주 해결되지 않는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난제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문제를 부여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회사 그 사장님하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였거든요. 그 문제를 수주 동안 사장님하고 모든 노력을 해봐도 풀리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냥 꿈에서 그 코드를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5시경에 잠에서 깨서 이 머릿속에 그려진 이 코드가 날아갈까봐 정말 이렇게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차를 고스란히 운전해서 회사로 빨리 달려가서 모니터를 그대로 바라본 다음에 머릿속에서 봤던 코드를 그냥 받아 적었어요. 다다다다다 하고 제가 그 코드를 새벽부터 치기 시작해서 개발이 다 끝났던 게 한 점심 먹을 때가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거의 대여섯 시간을 그냥 다다다다다 하고 키보드만 계속 쳤죠. 네. 그렇게 10여 년의 어떤 해결되지 않던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개발됐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일에 그런 식의 하나님의 아주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제가 하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삶으로 체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제게서 나온 아이디어나 제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 드리는 것은 AI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모든 기술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그 안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나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고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너무 오래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중간에 발표하는 내용들은 조금 건너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파일은 드릴 테니까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그리고 통일 이 주제로 이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AI에 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AI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미쳐질 변화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하지 않을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변할 것입니다. 네. 이 AI가 특별히 이제 선교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AI를 좀 바라봐야 할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AI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벌써 실제 적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복음 통일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통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AI가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만들어 놓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들을 조금 뉴스를 중심으로 해외 뉴스나 국내 뉴스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종합하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 AI의 군비 경쟁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AI를 놓고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네. 심지어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든 엔비디아가 만든 AI를
이렇게 그 AI를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시키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막대한 양의 데이터셋을 처리해서 AI의 모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려면은 거기에 그래픽 카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냐면 이 그래픽 카드가 병렬로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중앙 처리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아주 옛날부터 이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는데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맞물려서 AI에 빠질 수 없는 처리 장치로 그래픽 카드가 지금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느라 이제 미국에서 만든 가장 어떤 핵심이 되는 이 그래픽 카드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만큼 지금 중국과 미국이 AI의 선두권을 잡으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한국은 전 세계 AI 몇 위쯤 될까요? AI의 어떤 기술 진보나 AI의 어떤 패권으로 생각한다면 몇 위쯤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이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더러 전 세계에서 AI 자력으로 자국의 AI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준비된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는 사실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AI라는 어떤 그 모델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자국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국의 데이터. 미국은 자국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구글이라는 어마어마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검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다 구글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그냥 트레이닝을 시키면 전 세계 어디든지 구글을 사용하는 나라의 데이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자기 안에 자기 언어를 사용하지만 자기 검색 엔진과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지 않은 나라들은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I는 미국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AI에 있어서 주권, sovereign AI라는 어떤 이 말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기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되게 감사한 부분은 포털입니다. 포털. 네이버라는 포털과 다음이라는 포털. 네. 싸이월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블로깅이나 어떤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포털을 개발시켜 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터넷이 개발되면서부터 다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음을 쓰셨잖아요. 지금 네이버를 거쳐서 지금은 구글을 쓰고 계시지만 우리가 사용해왔던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이 회사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AI 엔진에다가 우리나라 자국의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미국, 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에도 자국의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야후 재팬이나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가진 어떤 이런 기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3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선교 환경에 이것이 적용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파생하는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보시면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군비 경쟁 그리고 그 남북한이 어떻게 지금 AI를 좀 사용하고 있느냐 이 얘기인데, 먼저 북한은 미국을 통해서 이 핵 때문에 모든 종류의 이제 제재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으로는 아예 AI에 관련된 어떤 부품도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AI에 관련된 기술이나 모든 그 생태계에서는 북한은 완전히 도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국을 통해서 많은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고, 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들을 보내면서
수많은 어떤 군사적인 원조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지원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이런 AI에 관련된 데이터, 군사 AI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떤 자료들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은 그래서 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냐?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네, 철저하게 이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도구로 지금 AI를 사용하고요. 남한은 마찬가지로 그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이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개발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경제력 그리고 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산업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지금 소버린 AI 주권을 가지고 이 AI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좀 몇 가지 이런 데이터들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 북한이 비대칭 그 군사 영역에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자폭 드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네. 원래는 기존에는 전투기와 탱크가 우세한 쪽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기를 잡고 있는 영역들은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강국이 돼버렸어요.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기지를 수주받아서 유럽으로부터 지금 수주받아서 공장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 있어서 드론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 AI를 드론에 적용해서 사람의 컨트롤 없이 자체적으로 자폭을 하거나 감시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에 최초로 이 이름이 공개된 금성이라는 자폭 드론입니다. 자폭 드론. 네. 자동으로 날아가서 그냥 설정된 어떤 목표물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드론을 조정해줘야 됐는데 이 드론은 그냥 발사하면 그냥 원하는 목표물에 그냥 가서 자기가 날아가서 이렇게 파괴되는 자폭 드론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계속해서 군대에 이런 AI를 이런 군사적 기술의 최고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사용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래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무인 정찰기죠. 많이 보셨죠?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 정찰기를 아주 유사하게 만든 북한의 정찰기입니다. 무인 정찰기입니다. 이런 정찰기에도 마찬가지 AI 기술이 계속해서 들어가면 지금 특별히 한국과 북한의 전력 중에서 아주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항공전력이거든요. 항공전력. 그러니까 전투기는 우리나라 모든 전투기와 또 미국의 전투기를 합치면 북한 전투기로는 이 남한의 전투기와는 전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전투기는 대부분 뭐 3세대, 4세대, 4.5세대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미국은 지금 5세대, 6세대까지 개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전 세대 전투기들은 다음 세대 전투기들 하고 10대 1로 붙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로는 우리나라 공군력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러한 공군력의 열쇠를 드론, AI 기술로 넘어서려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중국이 사실 이런 기술들을 이미 적용해서 시제품들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기술 이양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2022년에 우리나라도 드론 작전 사령부를 이제 만들고 이 드론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뭐 킬웹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이 발발하면 어떤 미사일은 내가 정해주는 어떤 대상에게 그냥 날아가서 공격하는 어떤 그 기능밖에 안 갖고 있어요. 전투기는 내가 임무를 받으면 그냥 가서
그 임무 받은 대상하고 싸워야 되는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직렬적인 전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킬웹이라는 시스템은 뭐냐면 AI로 이 전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투기를 몰고 이렇게 어떤 타겟을 공격하러 가는데 AI가 쭉 확인해 봤더니 제가 들고 있는 어떤 무기가 다른 전장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가다 말고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가다 말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제 미사일을 딴 데 쏴주는 거예요. AI가 지정하는 다른 타겟에. 이런 일들이 모자이크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전력을 전부 다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적을 식별한 다음에 그 적에게 가장 적합한 무기를 AI가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가장 적합한 공격력이 공격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킬웹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한국도 이 킬웹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최고의 어떤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들이고 이런 무인 항공기에도 AI 기술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 다중 킬웹이라는 기술이고요. 네, 이제 또 다음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전부 다 중국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탈출을 하고 중국을 이렇게 지나서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왜 탈북민들이 이렇게 줄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국경을 봉쇄한 거죠.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중국이 철저하게 막고 있고 넘어온 사람들은 색출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탈북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죠. 여기에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냐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접경 지역에 스마트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카메라는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게 누군지 그냥 저기 멀리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하는 카메라가 스마트 카메라입니다. 이것을 수백 대를 지금 접경 지역에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강줄기를 따라서 전부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 그리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탈북민들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포인트로 숨어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사각 지역에 AI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동태가 수상하거나 중국인으로 식별되지 않는 제3의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AI 카메라에서 알람이 울리고 그 알람은 바로 공안에 전달돼서 출동해서 이 탈북민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체인들이 지금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AI 감시망 때문에 더더욱 탈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지에서는 더 삼엄합니다. 모든 종류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AI를 통한 얼굴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검문 검색을 할 때 최근의 뉴스에는 중국이 저쪽 서쪽 접경에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로봇 5,000대를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 수비와 국경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담당하도록 배치를 했어요. 네, 로봇이 배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AI 기술을 중국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가운데 탈북민들을 색출하는 목적으로 이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회는 있죠. 예,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들어가고 있고 북한에도 알지 못하는 통로로 여러 가지 나만의 미디어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AI입니다. AI로 만들어진 컨텐츠, AI로 만들어진 어떤 통로들이 이 촘촘히 막혀져 있는 아예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어떤 통제된 환경 속에서도 AI가 그 틈을 찾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 지금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이야기를 전환해서
그러면 현대 선교에서 어떻게 AI를 좀 사용하고 있는지 실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신학교들에서 개발도상국에 처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학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현지에 신대원을 세우거나 신학교를 세우는 건 너무 많이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혹은 타국인들이 신학 교육을 시켜주러 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아바타를 교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바타를 통해서 신학 교육 컨텐츠를 번역을 하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되냐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교수님 사진 한 장과 교수님의 목소리 샘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강의하는 텍스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 세 가지만 있으면 강의를 170여 개국 언어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학 강의,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의 신학생들을 원격으로 좀 교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교육하진 않고 이런 아바타를 통해서 먼저 1차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아바타였던 교수님이 실제로 넘어가서 질의응답을 하는 거죠. 예. 원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토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이 아바타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치열한 어떤 싸움들이 있지만 엄연히 현재도 개발도상국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건 다윗의 물맷돌에 얼마 전에 김전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홈페이지 관련된 미디어 사역에서 영상입니다. 첫째 이 기반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홈페이지 사역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김전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영상이잖아요. 요즘에 이게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고 이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2분짜리 영상이에요. 영상 이런 걸로.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캡처를 떴습니다. 그냥 이 사진을 캡처를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AI 사진과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강의의 영상을 가지고 AI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AI가 똑같은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미디어 사역에서 첫째 이 기반은 제가 봤을 때 AI입니다. AI. 홈페이지 사역이 좀 김전 목사님 강의하신 기억 나세요? 아니 이렇게 강의하신 기억은 없겠죠. 예, 여기서 강의하셨으니까 앉아서 저렇게 강의하신 건 없잖아요. 아무리 긴 영상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숏 영상 이런 걸로 흥미 위주로 가는데 그런 깊이가 없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AI입니다. 네, AI가 실제로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在媒体施工方面，我认为首要的基础是网站施工。 네, 김정 목사님 중국어 이렇게 유창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하실 줄 아는데 평소에 숨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누구 목소리죠? 김정 목사님 목소리긴 한데 억양이 좀 다르죠. 네. 하나 더 들어볼까요? In terms of media ministry, I view the website ministry as the primary foundation. The reason this website ministry is so important is that, with the extensive development of media these days, people simply do not watch long videos. Although the trend is moving towards interest-based content like short-form videos, such formats lack depth. Ultimately, I believe that a library where resources... 네,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지금 사용돼서 신학교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의 강의들이 개발도상국의 신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그냥 언어를 선택만 하면 그 언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70여 개국의 언어로 바로 필요한 강의들을 지금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냥 제가 지금 이걸 만드는데 수십 분이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기반 전략적인 선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얼마 전에
KWMA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이제 북한과 우리가 통일이 되면 그러면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논의들을 좀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 지긋한 목사님들이 나누셨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지역을 좀 분할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리소스를 좀 흩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한경북도에는 우리 감리교가 가고 한경남도에는 우리 장로교 중에 통합치기 가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하신 거죠. 그래서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리소스를 잘 분배해가지고 북한 선교와 목회를 위해서 사용해보자. 이런 토론들을 좀 하셨어요. 제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개념들이 AI 시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선교계에서는요, 선교사들의 매칭과 선교사들의 지역 선정, 그리고 그들이 담당하는 지역의 크기까지도 AI로 사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선교, 그러니까 저희가 통일 이후에 북한과 사회통합 이 시점에 우리가 선교라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패러다임은 이미 AI가 상당히 익숙한 우리 환경 안에 들어와 있고, 선교적인 자원의 분배까지도 AI를 통해서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 내에 저희처럼 이렇게 탈북민 분들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북한을 품고자 하는 선교사들일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훈련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영상, 여러 가지 그 문헌들, 데이터들을 전부 다 AI에 학습시켜서 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AI를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파송하는 선교사들에게 현지 적응 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AI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익히 알려진 AI를 사용해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하고 내가 처음 마주쳤을 때를 상정을 해서 AI가 계속 저한테 말을 걸어주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 나라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관점으로 저에게 계속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현지에 가지 않고 훈련을 받는 중에도 이런 현지 적응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해보고 갈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이점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북한의 문헌 자료가 한국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최신 자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북한이 쌓아왔던 자료 중에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문헌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AI에 트레이닝 시켜서 사실 주체 사상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답할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라는 관점을 우리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 저는 이제 안 배워봤잖아요. 저는 주체사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6년 정도 전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주기적으로 모여서 주체사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매년 이렇게 발표되는 이제 국가 주석의 어떤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 계속 읽어보고, 어쨌든 좀 뒤에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런 일들이 AI 시대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사 관점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준비보다 다른 차원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넘어가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선교와 통일에 대한 장애물로서 지금 감시도구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시죠. 그 중국 공안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면을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면 인식만이 아니고요. 특정인의 걸음걸이 패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측면에서 얼굴을 안 보여주고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보행 특징을 가지고 특정인들을 유추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프로그램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는데 AI가 발달하면서 AI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확률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넣어서 더 많은 훈련을 거치면 더 정확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AI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최근에 이제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북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여러 종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우리 친구들은 써봐야 부모님이 그 미성년자 이렇게 그 락 걸어주는 자녀 보호 안심 기능을 켜서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의 스마트폰이지만 북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감시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 프로그램이 본인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과 마주친, 연결된 모든 정보들을 AI로 이제 검열해내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에는 이 사람으로서만 감시를 당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부터는 24시간 365일 모든 곳에서 통제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감시 통제는 결국엔 탈북민들의 탈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또 북한과 한국의 이 통일을 점차 어렵게 만드는 저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여기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한에는 그 해커들을 양성하는 군부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뉴스 종종 나오잖아요. 암호화폐를 훔쳤더라. 그래서 얼마가 북한으로 넘어갔더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최근에 제가 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 이제 국가 보안 그 관련해서 정책을 세우는 어떤 문서들이 이제 공개되어 있길래 좀 확인을 해봤더니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그 잠수함을 개발하는 권한을 얻었잖아요. 허가를 받아서 이제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게, 당연히 군사 보안 업체들이 개발을 하니까 기술을 빼앗기거나 북한이 이것을 훔쳐갈 생각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 동향에서는 북한의 해커들이 AI 기술을 사용해서 더 치밀한 어떤 보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잠수함을 개발할 때도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짓는다고 할 때 어떻게 이 AI 데이터 센터의 보안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이야기는 점차 심해질 겁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10나노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었죠. 그것 때문에 추산으로는 2조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쿠팡이나 KT가 계속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기술들의 발전과 함께, 초연결과 함께 모든 정보를 이제 북한에서 훔쳐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교 활동을 하는, 비밀스럽게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해커들의 공격들, 그리고 AI 기술을 사용한 이 검열은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꼭지인데요.
그러면 통일 재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회통합 관점에서 AI를 좀 어느 방면에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지금도 AI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AI 상담가가 있어요. 우리가 80대, 90대 혼자 되신 독거노인들께 연결시켜주는 AI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언제나 전화 걸어도 됩니다. 그러면 AI 상담가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요. 들어주고 필요한 상담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지금도 아주 시작 단계지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될 때쯤 그때는 이런 정도가 아니겠죠. 지금 정도의 어떤 초급의 어떤 그런 어떤 AI가 아닐 겁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이 평생을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가져왔던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아픔들이나 상처들을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의 통일 이후에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마주쳐야 할 시대가 올 텐데 우리가 모든 것을 AI에게 맡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영역에 AI를 분명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때 상처를 치유하는 왜냐하면 AI의 모든 자료들을 제공하고 어떤 종류의 상처들이 이 국민들 안에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처 치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어떤 상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재건에서 혹시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너무 많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한 5분 안에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도시의 어떤 도면을 전체적으로 그냥 다 온라인상으로 다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인프라 그리고 교통 모든 종류의 데이터들이 온라인 세계, 버추얼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도시를 새로 개발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면 교량이나 철도 혹은 전기, 통신 공사를 할 때 관로들이 어디를 지나야 되는지 수도관, 이 매설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일이거든요. 이걸 사람이 하면 도시계획에 크게는 수십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큰 도시를 개발할 때는. 그런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AI가 디지털 트윈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때 AI가 아주 순식간에 도시를 개발해 줄 수 있는 거죠. 통일 이후에 북한에는 사실 인프라가 없는 지역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맨 땅에 새로 지어야 하는 일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통일 이전에 한국에서 충분히 상용화가 되고 사용이 된다면 통일 이후에 도시 재건에는 어마어마한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도시 개발이나 도시 구획 정리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을 처음 밟았던 청교도들이요, 미국의 지도를 알고 들어갔겠습니까? 개척자들이 그냥 처음에 배에서 내려서 첫 발을 뗀 것을 개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역이 어땠는지, 이 땅에서 문화가 어떤지 모든 것을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발을 딛고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가면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리하고 그 상황들을 해석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하면서 개척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프론티어이죠. 개척자인 거죠. 지금 AI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핵폭발보다 더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적기예요. 적기입니다.
여러분이 AI에 대한 아주 큰 어떤 그 부담감이나 좀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AI한테 자주 물어보세요. 예, 요즘에 그 AI들 전부 다 라이브를 지원하잖아요. 그냥 말로 시키면 다 대답을 해주죠? 모르십니까? 네. 네네. 그렇죠. 네. 네네. 그렇게 여러분 실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대화들을 AI와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부딪히면서 배우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의 10년 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이 북한과 또 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보고 계신, 다음 세대들을 정말 키우고 계신,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AI를 절대로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김전 목사님 강의하셨잖아요. AI 사피엔스라고요. 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AI라는 새로운 대륙에서 살게 될 겁니다. 예. 이들과 다른 대륙에 사는 부모들이 어떻게 이 대륙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야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hallucination이라는 겁니다. AI는 분명한 환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데이터셋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글을 막 어마어마한 글을 갖다 주면 그 글의 평균을 낸 것이 그냥 AI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뒤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기 가장 쉽냐, 이런 맥락 뒤에는 어떤 맥락이 나오기 쉽냐를 유추하는 것이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트레이닝 된 것에 그냥 평균값을 이야기해 줄 뿐이에요. 그 답이 분명하게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AI의 사용에 있어서도 드러나고요. 내가 AI를 사용할 때 AI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네. 눈 뜨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AI가 발전을 하죠. 발전을 하는 방향에도 삐뚤어져 있습니다. AI는 평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AI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교에 대해서는 AI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전 세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데이터셋, AI를 트레이닝한 이 데이터셋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트레이닝을 하면 그 중에 있는 다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다 다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는 이야기를 얘한테 한국에 있는 모든 자료를 지금 현 시점에서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했을 때, 동성애라는 단어를 얘한테 얘기했을 때 동성애에 대한 어떤 시각을 AI가 갖고 있을지 잘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긴장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기독교 개척자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아주 주의 깊게 하고 그런 자료들을 인터넷에 동영상과 텍스트로 남겨놓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데이터셋에 남지 않아서 데이터셋이 AI에 반영될 때 데이터로 작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AI는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한 채로 어떠한 사고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 걸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엔 AI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코디네이팅을 할 건가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중요도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시켰고 그 AI가 만들어준 프로그램을 봤을 때 퀄리티가 되게 높구나.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는 신입사원들은 짜기가 어렵겠다. 이 정도라면 적어도 대리급 이상은 되어야지 이런 정도의 아주 구조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놔도 신입사원이 그 프로그램을 봤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관리자였기 때문에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보면서 이 코드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러면 AI는 무수한 데이터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이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이 데이터가 하나님 뜻에 바른지 하나님 뜻에 바르지 않은지 하나하나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그 교육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과 AI의 충돌 지점에 일어나는 이 시대 안에서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자녀들에게 아주 절실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말을 이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뜻에 합하는지 합하지 않는지, 이것이 어떤 영혼에 도움이 되는 말인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지. 왜냐하면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긴 쉽거든요. 다 말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의 물맷돌에서 고민하고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면, 여러분, 이 강력한 도구,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만큼 두려움 없이 접근하시고 도구로서 인정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종입니다.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AI는. 네. 그래서 AI를 다스려서 이 통일 한국의 이 AI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전달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로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